태평양 전쟁에서 1942년의 과달카날은 일본과 미국에게 각각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본은 원래 미드웨이 해전 이전만 해도 지금 여기 보이는 솔로몬 제도 남쪽, 뉴칼레도니아, 피지, 바누아투 등 지역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지역을 점령한다면 미국에서 호주로 가는 길목을 막을 수 있어서 호주가 연합군 전진기지가 된 다음에 거기서 시작되는 반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이 작전을 FS 작전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곳들은 바다 한가운데라서 항공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모들의 지원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 4척을 잃는 바람에 남태평양 깊숙한 곳에서 육해군 합동작전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솔로몬 제도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하고 과달카날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남태평양 방어선을 완성하기 위해 호주가 장악하고 있던 포트 모레스비를 코코다 트랙을 통해 점령하려고 했고 이것이 일본 육군의 1차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해군 관할로 육군이 알지도 못했던 과달카날 비행장을 미군에 뺏기자 일본의 남태평양 방어선 확보에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과달카날 비행장에서 라바울로 바로 폭격기가 날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포트 모레스비 점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과달카날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남태평양을 관할하는 일본 육군은 라바울에 본부를 둔 제17군이었고 사령관은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이었는데요. 결국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과달카날 비행장 탈환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편 과달카날의 미 해병 제1사단을 위한 보급을 맡게 될 전진기지는 바누아투와 뉴칼레도니아였는데요. 1942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어 가장 많았을 때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인구 4만의 바누아투에 주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과달카날 상륙 당시에는 군사용으로 쓸만한 항구시설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송선에서 바다로 연료 탱크를 떨어뜨리고 둥둥 떠다니는 연료 탱크를 그물과 손으로 잡아서 육지로 올렸다는데요. 이곳 사정을 잘 아는 미 육군항공대 어느 장군은 이런 사정하에서 과달카날의 해병대가 제대로 수비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하에서 미국, 일본 양측은 본격적인 교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본 육군은 제17군이 포트 모레스비 공략 작전과 과달카날 탈환 작전을 병행하기로 해서 유기니의 코코다 트랙에는 호리히 토미타로 소장 휘하에 난카이 지대를 파견합니다. 과달카날로 갈 병력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몇 후보가 있었는데요. 먼저 당시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아우바 지대, 팔라우 제도에 주둔하고 있던 가와구치 지대, 그리고 괌에서 일본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던 이츠키 지대, 이렇게 세 부대였습니다. 이 4개의 지대는 각각 독립된 육군 1개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츠키 지대는 일본 육군 보병 제7사단의 28년대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이츠키 지대가 먼저 투르크 섬으로 이동해서 맨 처음 과달카날에 투입되는데요. 이 부대는 원래 미드웨이에 상륙해서 섬을 점령할 임무를 맡은 부대였지만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이 패하는 바람에 상륙은 못하고 괌에서 대기하다가 일본으로 전출되기 직전에 과달카날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다나카라이조 제독에 의하면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있고 전투 의지가 대단한 지휘관이었지만 중국군 이외에 직접 미군을 상대해본 경험이 없고 객관적인 전투력보다 정신적인 투지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좀 불안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미군의 상륙 직후 수송선단의 규모로 볼 때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은 사단 규모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보섬 해전이 끝난 직후인 1942년 8월 10일경 일본군이 과달카날 인근을 정찰해본 결과 미군 수송선단이
전부 사라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사실 미군 항모들이 빨리 철수함에 따라 수송선단들도 빨리 빠져나간 것이고 보급은 전부 하역 못했지만 병력은 1만 이상 과달카날에 이미 상륙했는데요. 일본군 내에서 사보섬해전의 승리로 인해 미군이 병력도 전부 상륙 못 시키고 그야말로 패퇴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미군의 규모를 아는 것은 아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과달카날 전투를 예상하는 대본영 육군부와 해군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상당히 낙관적이었다고 합니다. 8월 12일 일본 육군과 해군은 과달카날 탈환 작전을 과달카날의 일본어 표기인 가다루카나루의 맨 앞 글자를 따서 가호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치키 시대가 과달카날로 오고 있는 사이 일본군은 과달카날에 대한 정찰도 계속합니다. 8월 12일에는 일본 잠수함 한 척이 미군 진지에서 약 32km 동쪽에 위치한 타이부 포인트에 있는 작은 일본군 초소를 발견해 교신에 성공합니다. 또한 다음 날인 8월 13일에는 다른 일본 잠수함이 미군 본진 근처까지 와서 정찰을 감행하고 이 근처의 미군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하지만 아직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던 일본군 지휘부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핸더슨 필드에 항공기들이 도착하고 비행장이 완전히 가동되기 이전에 비행장을 다시 탈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병력 약 2,300명으로 구성된 이치키 시대의 투입을 서두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 숫자가 약 2,000명에서 많아야 6,000명이라고 오판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도쿄에서 해군 군령부총장 나가노 오사미 제독과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참모총장이 히로히토에게 과달카날 탈환전 시작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8월 16일 이치키 시대의 선발대 916명이 구축함 6척에 나눠 타고 과달카날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치키 시대가 출발하기 전 트루쿠에선 제17군 참모 마츠모토 히로시 중좌가 미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 1만 명도 예상하니 우회 기습 공격을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군이 아예 철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공격에서 비행장을 점령 못하면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야간 공격 등 여러 방법으로 비행장 사용을 최대한 방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치키 시대는 약 2일간의 항해를 한 후 과달카날에 상륙하게 됩니다. 과달카날을 향한 이치키 시대를 수송했던 구축함 부대의 지휘관은 아리가 코오사쿠 대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전함 야마토의 마지막 함장을 지내게 됩니다. 트루쿠에서는 이치키 지대가 2개의 부대로 나뉘어 동시에 과달카날로 향했는데요. 이치키 대좌가 직접 지휘하는 선발대는 속도가 빠른 구축함을 타고 이동하고 약간의 포병이 포함된 1,500여 명의 후속 부대는 속도가 느린 수송선을 타고 선발부대 상륙 약 4일 후에 과달카날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치키 시대 이외에도 요코스카 해군 제5특별육전대의 일부 병력과 팔라우에 주둔하던 가와구치 지대의 투입도 결정되어 이치키 시대의 투입 이후인 8월 하순쯤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치키 시대가 과달카날을 향해 출발한 당일인 1942년 8월 16일 한밤중에 요코스카 해군 제5특별육전대 일부 병력 113명이 구축함 한 척에 타고 타사파론가 포인트에서 약 4km 서쪽에 제일 먼저 상륙했습니다. 이 부대는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해 다음 날인 8월 17일 저녁 때는 비행장을 지키다 서쪽으로 퇴각하고 기치 정찰대와 교전한 수비대와 교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교신에서 일본군 수비대는 상륙한 해군 육전대에 비행장을 지키는 미군 병력이 약 2,000명 규모라고 통보하고 이 소식은 남하하던 이치키 시대에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8월 17일 대본영에서 이치키 시대에 새로운 정보를 전하는데요. 소련 주재 일본 무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미군이 과달카날 비행장을 파괴하고 이제는 철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쪽 소스에서 들어온 이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계속 들은 이치키 시대 병사들은 실망한 눈치를 보였다고 하며 지휘관인 이치키 대좌도 빨리 과달카날에 도착 못한다면 미군이 다 도망가고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본영과 이치키 시대
모두 이렇게 매우 잘못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과달카날에 상륙할 이치키 지대 선발부대 916명은 지대 본부 병력 163명과 이치키 지대의 주축이 된 28년대 제2대대 본부 병력 23명, 그리고 경기관총 36정을 보유한 제1, 2, 3, 4 보병중대 각 105명씩 420명, 중기관총 8정을 보유한 기관총대 병력 110명, 그리고 70밀리포 2문을 보유한 대대포 1개 소대 50명, 마지막으로 공병 1개 중대 15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월 18일 이치키 지대 선발부대 916명이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가 있는 플로리다 섬을 동쪽으로 돌아 오후 11시에 타이브 포인트 부근에 상륙하고 집결을 완료합니다. 지휘관인 이치키 대자는 좀 더 늦게 오는 후속 부대의 상륙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핸더슨 필드를 공격해서 점령하기로 작정하고 집결 1시간 뒤인 8월 19일 0시부터 100여 명을 후방에 남기고 서쪽으로 전진을 시작합니다. 일본군은 각자 7일치의 식량과 250발의 탄약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치키 지대 선발대는 주로 야간 이동을 선택해 19일 저녁 때가 되면 미군 동쪽 방어선에서 약 14km 떨어진 곳까지 진출하는데요. 미군은 이미 18일 밤에 롱가 포인트 동쪽으로 군함들이 왕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시점부터 일본 함들이 동쪽에 떨어뜨리고 간 게 뭔지 알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 지도는 솔로몬 제도 남쪽 과달카날 섬의 북쪽 해안을 나타내는데 미군이 비행장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고 900여 명으로 구성된 일본 육군 이치키 지대가 1942년 8월 18일 밤에 상륙해서 비행장 탈환을 위해 서쪽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선발대는 곧 이곳 콜리 포인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일본 측 자료에 의한 일본 육군의 작전 방침은 위와 같았는데요. 당시 일본군의 정보는 미군 병력이 이치키 지대가 상대할 만한 정도라고 보았던 모양인데 1만이 넘는 미해병 제1사단의 규모를 생각해봤을 때 이건 엄청난 오판이었고 정보의 불확실함을 신속한 공격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치키 지대는 상륙 후 미군의 전력을 상세히 파악할 시간 없이 최대한 전투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하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은 미드웨이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군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는데요. 1942년 8월 초 미국 측이 맨 처음 알아낸 것은 어느 부대가 투르크로 파견됐는데 관련 통신의 수신인이 이치키 대좌라는 것, 그리고 구축한 부대가 이치키 지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 측은 이치키 지대가 과달카날의 상륙을 시도한다는 것까지 알아내고 8월 17일 니미츠 제독이 과달카날 주둔군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일본군 상륙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지만 가장 빠른 예상 날짜는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과달카날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가 8월 18일 밤에 이치키 지대를 수송하면서 왕복하는 구축함들의 동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미군은 곧 동쪽으로 정찰대를 출발시킵니다. (1942년 8월 19일) 정오경 미군 정찰대는 핸더슨 필드로부터 동쪽으로 직선거리 약 13km 정도 떨어진 콜리 포인트에 다다릅니다. 같은 시각 동쪽에서 접근해오는 이치키 지대도 정찰대를 파견했는데요. 미군 정찰대가 먼저 이치키 지대의 정찰대를 발견합니다. 이치키 지대의 정찰대는 장교 5명에 병사 33명이었는데요. 적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한 듯 아무런 대응 없이 산책하듯이 왔다고 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완전한 기습에 성공해서 일본군 정찰대 38명 중 장교 전원을 포함해 33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5명만 이치키 지대 본대로 도주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3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미군은 자기들이 상대한 일본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먼저 일본 해군 육전대는 이렇게 국화 문양과 닷 모양이 있는 철모를 썼던 반면에 방금 전투를 벌인 일본군은 육군 문양인 별이 있는 철모를 쓰고 있고 군복도 깨끗한 편이어서 일본 육군이 과달카날에 새로 상륙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찰대는 여러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더 큰 부대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장교들이 가지고 있던 서류에는 미군 전선의 약점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서 미군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아직도 확실치 않은데,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군 병력 규모는 왜 몰랐는지도 의문거리입니다. 일본군 33명이 전사한 미군 정찰대와 일본군 정찰대 간의 전투는 8월 19일 정오경에 시작해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이 소식이 이츠키 시대에 전해진 것은 오후 2시 30분경. 이츠키 대좌는 지원 병력을 보내고 부대를 서쪽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다음날 새벽에는 전부대가 콜리포인트 부근 강을 도하합니다. 미군 정찰대는 전투 당일인 19일 여러 정보를 가지고 귀환하지만 이츠키 시대의 전체 병력 숫자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이 동쪽에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고, 해병들을 동쪽으로 보내서 전투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일본군 규모를 제대로 모르고 서쪽 혹은 바다에서도 동시에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밴더그리프트 사단장은 기지의 방비를 철저히 하고 공격하는 일본군을 맞아 싸우기로 합니다. 동쪽의 진지 강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츠키 시대는 이제 미군 기지 바로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전투를 치르게 될 이츠키 시대뿐만 아니라 미군을 맞아 싸우는 일본 육군의 전반적인 분위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먼저 일본 육군 스스로 전투력이 강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또한 미 육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대목이 일본 측 자료에 나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 낙관적 오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일본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육군이 미 지상군을 맞아 제대로 싸워본 경험은 194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필리핀 바탐반도 전투밖에 없었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 미군 1만여 명과 필리핀군 6만여 명이 항복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너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항복해서 놀랐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이 일본군의 미군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츠키 시대의 지대장인 이츠키 대좌도 예외 없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달카날에 상륙했고, 8월 19일에 정찰대가 거의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도 과달카날의 미 지상군 전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조심하는 것보다는 바로 돌격해서 전투를 끝내버리려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츠키 시대와 미 해병대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을 확대해보면 이 지도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더 서쪽으로 가면 핸더슨 필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오른쪽 부분에는 테나루 강이 있고 왼쪽 부분에는 엘리게이터 크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크릭은 작은 하천이라는 뜻인데 실제 강이 아니라 하구 쪽은 개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 병사들은 이곳을 테나루 강과 자주 혼동했는데요. 1942년 8월 21일에 벌어지는 전투는 미국 측에서는 배틀 오브 더 테나루, 즉 테나루 전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테나루 강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아니고 실제 전투는 엘리게이터 크릭, 정식 명칭으로는 일루강 유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엘리게이터 크릭을 원래 명칭인 일루강이라고 불렀고 8월 21일에 테나루 전투도 일본 측에서는 일루강 도하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 일루강이 과달카날에 주둔하고 핸더슨 필드를 지키고 있던 미 해병 제1사단의 동쪽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츠키 시대는 8월 20일에서 21일로 넘어갈 무렵 일루강 동안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일루강 서안 쪽에 미군이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미군이 비행장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까지 와서 진지를 구축해 놓은 것을 이츠키 시대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군의 작전 계획을 보면 룽가 포인트 근처에 있던 과달카날 비행장을 짓던 일본군 서령대가 주둔하던 곳을 공격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일루강에서 한참 서쪽으로 가야 하는 곳임을 생각해 볼 때 미군 방어선이 일루강에 있음을 일본군이 예상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방어선 구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찰대가 일본 상륙부대에 정체를 한 8월 19일 이후에 시작돼 8월 20일에 집중적으로 보강되었으며 미군은 이 방어선에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만들고 기관총도 배치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의 비행장 기습 공격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이때쯤 일루강 동쪽편에도 미군 정찰병들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정황을 느낍니다.
어두운 정글 속에서 금속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일본군 병사들이 바로 지척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 정찰병들은 바로 일루강 서쪽으로 퇴각하고 이어서 일본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츠키 시대가 가장 먼저 공격한 위치는 작전 계획에 따라 해안선 쪽이었습니다. 이츠키 시대는 육군 제7사단 28년대가 주축이 되었고 선발대로 상륙한 병력은 제2대대 중심이었는데요. 제2대대 제1, 2, 3, 4 보병중대 중에서 제2중대가 처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8월 21일 오전 2시경이었고 일본군 중대병력은 각 105명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서 일단 M3 37mm 대전차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인살상용 캐니스터 샷을 넣어서 돌격해오는 일본군에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1960년대까지 사용한 M1917 브라우닝 중기관총도 이용해 모래톱을 건너 돌격해오는 100여 명의 일본군에 무차별 타격을 퍼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일부가 미군 기관총 진지를 점령하기도 했으나 미군 후방부대에 의해 곧 밀려났고 이중대 거의 대부분 병사들이 목숨을 잃고 1시간이 채 못 된 일본의 첫 번째 공격이 끝납니다. 이 지역을 수비하던 미군은 에드윈 폴락 중령이 이끌던 해병 제1년대 제2대대 병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여기서 물러날 리는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 30분경 일본군의 제2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 장소는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2개 중대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 측 작전 명령에 따르면 그 다음은 1중대와 4중대 공격 차례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번째 공격도 역시 미군의 수비에 걸려 실패해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제2차 공격이 끝나고 나서 살아 돌아간 어느 일본군 장교는 잔존 병력을 모아 퇴각할 것을 이츠키 지대장에게 건의했으나 이츠키 대장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제2차 공격이 실패한 이후 일루강 동안에 재집결했습니다. 이후 이츠키 지대는 박격포를 이용해 미군 진지를 포격했고 미군도 후방에서 75mm 포를 이용해 응사했습니다. 일본군의 두 번째 공격에서 해병 1년대 2대대장인 폴락 중령은 최전방에서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전투 상황을 관찰하고 방어선이 돌파되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예비부대를 투입해서 전선을 안정시켜서 일본군의 2차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츠키 지대가 8월 21일 새벽에 돌격을 감행하고 있을 때 핸더슨 필드와 롱가 포인트 쪽 후방에 있는 미군도 총소리를 듣고 일본군의 공격을 알게 됩니다. 처음엔 정찰대끼리의 작은 교전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총소리가 커졌고 종군 기자의 말에 의하면 수백 개의 화기가 한 번에 발사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전투가 진행되면서 후방의 지휘소에도 장교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서쪽을 지키고 있던 해병 제5연대장 리로이 헌트 대령도 새벽부터 지휘소에 있었고 아직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해 총소리로 볼 때 큰 교전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방의 분위기는 심각하진 않아서 전투 상황을 놓고 가볍게 농담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총소리를 듣고 있던 후방의 미군들은 어서 날이 밝아서 핸더슨 필드의 항공기들이 출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교과서적인 야간 반자의 돌격으로 3개 중대를 잃은 이츠키 대자는 새벽이 다가오면서 3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8월 21일) 새벽 이츠키 지대가 과달카날 미군 진지를 향해 공격한 위치는 남쪽 방향에 있는 핸더슨 필드 쪽이 아니라 북쪽 해안가였는데요. 이츠키 지대의 원래 목표는 비행장으로 바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 있는 해군 제11서령대 본부가 있던 곳이 목표였습니다.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비행장을 공격하기로 작전을 세웠기 때문에 일루강 하구 쪽에서 초반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츠키 지대의 돌격이 벌어지기 전 미군은 철조망으로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었는데요. 이 철조망은 미군 전선 앞 약 30m 정도에 만들어져
돌격하던 일본군이 이 철조망을 넘다가 많은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첫 두 번의 돌격에서 보병 3개 중대를 거의 잃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본 이츠키지대는 다음 공격을 과연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갑니다. 일본군이 이때 박격포로 포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도 무작정 돌격하는 것보다 포격으로 미군 수비를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으로부터 약 2시간 반이 지난 오전 5시, 일본군이 새로운 작전을 짜고 다시 돌격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강 하류 쪽을 건너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면한 곳까지는 미군 방어선이 없었기 때문에 해변 쪽으로 돌아서 미군 진지 뒤로 들어가는 작전이었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는 이츠키지대 8월 21일 전투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나머지 한 개의 보병 중대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름 머리를 쓴 이 공격도 미군의 집중 공격을 피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 사진은 아래쪽에 블러 처리를 해놨는데요. 테나루 전투가 전부 종료된 이후에 촬영된 사진이고, 사진 아래쪽에는 3차 공격에 실패해서 목숨을 잃은 일본군이 해변에 누워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부 다 적나라하게 보이면 좀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구글에서 테나루 배틀이라고 사진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 사진 오른쪽에는 바다가 보이고 해안에서 조금 들어가면 바로 숲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돌격이 무의로 돌아가고 나서 오전 6시경 날이 밝게 되고 이제 계속 수비만 해오던 미 해병대가 반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날이 밝고 나서 일본군에 잡혀있던 과달카날 원주민 출신 해안 감시병 제이콥 부자가 여러 군데 대검으로 찔린 부상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던 줄을 입으로 끊고 간신히 탈출해서 미군 진지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영국군 소속이었던 부자는 계속 과달카날에 머물면서 미군을 위해 일했고 나중에 미국에서 은성훈장, 영국에선 기사 자격까지 받게 됩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오전 6시경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캡터스 항공대 항공기들이 엔진 시동을 걸고 출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달카날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작전에 나서게 된 셈인데요. 미군은 항공기와 함께 전차도 동원해 반격을 준비합니다. 당시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 탱크를 찍은 이 사진을 보면 똑같이 37mm포를 장착한 M2A4 경전차와 그 이후 모델인 M3 경전차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달카날 전역에서 이 두 종류의 전차들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아무래도 37mm포로는 모자란 감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중반이 넘어가는 1943년 말이 되면 미 해병대도 75mm포를 장착한 M4 셔먼 전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공격할 때 수비를 맡았던 부대는 해병 제1년대, 제2대대 병력들이었고 이제 반격을 맡을 부대는 제1년대, 제1대대 병력들이었는데요. 일본군의 오른쪽으로 침투해서 뒤로 돌아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미군은 언제 서쪽에서 혹은 북쪽 해안에서 일본군이 또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이 일단 한쪽에만 있을 때 빨리 섬멸하는 작전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에서는 경전차들을 대기시켜 어느 정도 이후에 보병들과 협공해 일본군을 포위 섬멸하도록 했습니다. 이츠키지대 잔존 병력은 곧 북쪽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좁은 지역에 몰렸습니다. 북쪽의 2대대 병력도 계속 포격을 가했고 오전이 지나면서 일본군 후방에서 총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남쪽으로 돌아서 일본군 후방을 공격하는 1대대 병력과 일본군의 교전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북쪽의 미군은 일본군이 남쪽에서 밀려 해안으로 도주하는 광경도 보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핸더슨 비행장에서 날아온 전투기들도 해안의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이 남쪽에서 압박을 당하고 북쪽으로 밀린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1년 대장 케이츠 대령은 대기하고 있던 경전차 부대 진격을 명령합니다. 이 전차들은 야자수 나무숲에 숨어있던 일본군의 기관총과 캐니스터 샷으로 사격하고 부상을 당하거나 쓰러진 일본군 병사들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땅한 대전차 무기가 없던 일본군은
미군 경전차를 당해낼 수 없었고 일루강 동편의 일본군 진지는 그대로 분쇄되고 맙니다. 이후 밴더그리프트 사단장은 전차가 지나간 뒤쪽은 마치 고기를 갈아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은 오후 4, 5시경 멈췄고 이어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치키 지대장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투 중 전사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깃발을 뺏기지 않기 위해 소각하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일본 기록에는 테나루 전투의 일본군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가 77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치키 시대는 제7사단 제28연대 주축이어서 28연대기를 가지고 있었고 테나루 전투에서 패한 30여 명의 일본 패잔병들 중 누구도 연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치키 대좌가 연대기를 소각한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라고 일본에서도 말합니다. 일본 육군은 이치키 키오나오 대좌를 사후 육군소장으로 진급시켰습니다. 전투 후에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야자수 나무 사이로 작전을 마친 미군 탱크가 보입니다. 전투가 끝난 이후 생존한 일본군이 미군을 상대로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일이 있어서 대부분의 부상당한 일본군은 미군에 의해 사살됩니다. 전투 이후 약 15명의 일본군이 포로로 잡혔다고 하는데 대다수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잡혔고 부상당하지 않고 포로로 잡힌 일본군은 2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밴더그리프트 사단장도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미군은 8월 21일의 전투에서 약 41명에서 44명이 전사했습니다. 30명이 안 되는 일본군 생존자들이 이후 며칠 동안 동쪽으로 도주해서 원래 상륙지였던 타이부 포인트에 있던 100여 명의 병력과 합류합니다. 이제 과달카날의 일본군은 마타니카우강과 타이부 포인트 쪽에 각각 약 1개 중대 정도의 병력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